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설 명절에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마치 설날 방송하시는 것처럼 감쪽같이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ombudsman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8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뭐 명절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저기 어머님 계신데 뭐 저는 가까우니까 네, 경기도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안 가셨구나. 네.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내가 봤을 때 안 가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관습처럼 돼버리는 경우일 거라고 보고. 자, 다음에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 집에서 TV와 함께. 최고죠, 명절에. 어디 안 갈 수 있다는 게 진짜 어렸을 때나 좋은 거예요. 명절은 용돈 받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한 발 한 발이 다 힘이 들지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가족 만나는 게 정말 즐거워서 가는 건 즐거운 건데 안 그런 경우는 많이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죠. 네. 특히 이제 가사노동이 분배가 안 되는 그런 집안에 내가 이제 며느리 혼자 있는데 거기에 아들들만 주구장창 있고 아들들은 다 결혼 안 했어. 자기만 결혼했어. 어떨까요? 힘들죠. 보는 남자들도 미안합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럼요. 네. 그런 남자들 이제 결혼 못 합니다, 앞으로는.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자, 채널 한나인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3개가 올라왔는데 쇼핑 카트를요? 네네. 그 끌고 가면은 이제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절도행위가 된다고. 근데 네네. 진짜로 많이 이게 많이 분실해야 하나 봐요. 네. 그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카트는 사실 거기다 두고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이나 혹은 버스 정류장이나 뭐 전철역까지 그 물건을 담아가지고 카트를 거기까지 이제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저도 가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 버려진 카트 같은 걸 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까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마트 가면은 그 게시판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는 거에 경고문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평균 거의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거의 분실 아닌 분실을 해서 그것을 도로 해소해 오는 직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마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그런 행위들을 소비자들이 하고 계신데요. 이게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절도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카트 하나가 뭐 15만 원, 18만 원인데 그거를 가지고 가는 행위나 마찬가지고
어떨 때 보면 진짜 가져가시는 분들을 보면 신고하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마트에 또 특별하게 또 신경 쓰이지 않게끔 좀 상식적으로 네네 생활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아니고요. 네. 다음에 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저도 한두 번 보긴 했습니다. 짧게 현빈하고 손예진 나오는 드라마죠. 네. 거기는 이제 아마 글라이딩을 하다가 북한으로 북한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요걸 지금 북한 찬양곰으로 지금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기독자유당에서 실제로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21세기에 북한 찬양 고문죄로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고 하고요. 고발 이유는 북한군을 너무 미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1987년에 있었던 그 신학철님의 어떤 그 모내기 그림 뭐 이걸 시발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국보법이 이슈가 쭉 돼 왔는데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뭐 태극기 휘날리며라든지 뭐 실미도라는 그런 대중적인 영화들도 이걸 문제 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15일 총선 지나고 우리가 과반을 확보하게 되면 그러면 뭐 이런 이슈들도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때 폐지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너무 악용들을 많이 하니까. 자, 이번 주 이슈한 이슈는 어디까지가 음식물 쓰레기냐. 명절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방송으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명절이기 때문에 여기 이슈한 이슈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발제 한번 해보시죠. 네, 아무래도 겨울에 귤 많이 드시는데 귤 껍질 어디에다 버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맞고요. 네. 맞았다. 이런 것처럼 뭐 바나나 껍질은 어디에 버리세요? 음식물 쓰레기. 네. 맞았다. 상품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헷갈려서 잘 못 버리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알려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기준은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음식물을 가축한테 먹인다는 게 아니고요. 가축한테 먹일 수 있는 것이 기준이에요. 원래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이런 명절 때문에 나온 이슈가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의 정부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먹고 남은 쓰레기가 아니고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뭐 귤껍질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또는 가축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갈비 먹다가 남은 뼈, 조개 껍질 이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쓰레기죠. 그 남자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시면 옛날에 그 짬밥 처리할 때 군대에서 저기 닭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닭뼈 같은 거 손으로 다 막 골라내고 이러거든요. 그것도 조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수거해 가는 게 그 이제 사료로 쓸 수 있냐 없냐 가능성 뭐 실제로 준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 갈아서 주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좀 약한 뼈 같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갈 생선 가시도 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요. 양파 껍질 이런 것도 일반 쓰레기. 애매한 게 있죠. 뭐냐면은 갈비에 살이 붙었을 경우에. 떼고 버리셔야 돼요. 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동네에서 이제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면 재활용 잘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우유 한 팩을 먹어도 깨끗이 씻어서 버리는. 맞아요. 사실 나한테 남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공동체로서 이거 재활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개념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재활용 쓰레기를 가장 잘 버리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그래도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문제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잘 몰라서 이게 먹다 남은 거니까라고 수채구멍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모든 건 막 다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지만 조개 껍질 누가 먹겠어요? 안 되죠. 그 조개 껍질은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되는데 모든 것들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다 보니까 재활용도 안 되고 그 자체가 어떤 거인 줄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물이 습기가 있다는 거. 이게 소각하게 되면 또 환경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아예 빡빡 말려서 버리면 일반 쓰레기가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젖은 쓰레기는 태울 때 어마어마한 공해 물질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랑 더불어서 분리수거 하실 때 방금 말씀하셨지만 플라스틱을 안 씻고 버리면 이게 또 분리수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한 번이라도 헹구시고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 먹으니까 플라스틱에 담아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꼭 좀 씻고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로폴도 그런 거죠? 네, 네. 스티로폼은 일반 쓰레기. 일반. 아니요, 아, 재활용인데 그것도 네. 다 씻어서 깨끗한 상태로 내놔야 가져가신다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물건에는요. 재활용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표시 스티로폼도 네. 자세히 보면 재활용 표시 그 순환 표시 있잖아요. 거기 표시가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돼 있는 화살 표시 세 개 있는 거. 네. 그거는 무조건 재활용으로 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게 설마 재활용이 되리 하는데 그냥 원칙 비슷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은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잖아요. 우리 지금 방송실에서도 가끔씩 그런 걸 보는데 분명히 이건 재활용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 그냥 넣으시더라고. 실제로 우리가 버려지는 것 중에 90%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코푼 휴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재활용해요. 실제로는 일반 쓰레기는 거의 안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 플라스틱 일부가 아예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갖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은 재활용 표시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포장지에다도 재활용 표시 가능한 건 재활용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있는 이 비닐 저도 그냥 버렸는데 떼고 분리해서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꼭 실천해 알겠습니다. 보아요. 네. 그래 보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시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시자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원한님입니다. 윤춘장 얼굴도 두껍다. 공수처 설치하면 수사 대상 1호일 것을 국민이 고소할 것이다. 나는 그리 생각한다. KBC님, 검찰 판사는 한때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비판의 대상이다. 정말 퇴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신발끈 목자님. 아, 시원하다. 추다르크. 게임이 안 되네. 윤 춘장 씩씩거리고 추 장관은 나의 길을 가련다. 춘장윤, 그리 감각이 없는가? 너 그만두라고 메시지 계속 보내는데 기레기들과 자한당 믿고 버티는겨? 모질이 인증 그만하고 제발 꺼져라. 능력도 안 되는 게 총장 자리에 앉아서 세금 축내면서 민폐 끼치지 말고. 미키킴님, 황교안은 아마 반려동물 키워본 적 없을 거예요. 거짓말 하려니까 실언이 나온 거죠. 키워봤다면 뭉뚱그려 반려동물이라고 안 하죠. 강아지는 몰티즈 또는 믹스견 등으로 고양이도 품종을 말하거나 무늬, 턱시도나 고등어 등등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성격상 아는 척 엄청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안을 때도 보면 배를 뒤집어 앉던데 문 대통령님하고 엄청 차이가 나죠. 황교안 씨처럼 안으면 엄청 불안해하고 싫어해요. 진짜 친근한 사이가 아니라면.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 14년 키웠으면 자식처럼 생각했을 텐데 작고라는 말이 실수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조상으로 생각하고 키웠던지. 김진태 국감장 벵갈 고양이가 생각나네요. 루낑낑님, 추 장관님 소신껏 밀어붙이세요. 애초 청와대에 칼질하려던 게 잘못된 거예요. 국정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청와대의 칼질이 합당합니까? 국정 운영에 태클 거는 거지 누굴 위한 수사입니까? 네. 편파적인 수사가 정당하다 봅니까? 법정에 보면 저울이 있죠. 평등하게 수사하자는 법정 로고 아닙니까? 그 법정 로고에 반하는 수사입니다. 마녀 사냥식 수사는 적당히 합시다. 예. 설 연휴 직전에 가장 큰 이슈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들이 모두 교체됐다는 그 뉴스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씨의 그 작고 발언 요거였을 때 이게 지금 뭉뚱그려서 올라온 사연, 그러니까 댓글들인데 일단 그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선출된 권력이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힘,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이죠.
네. 지금 현재로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지만 그 선출된 권력을 가진 분이 갖는 그 인사권이 제대로 발현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윤석열 총장 자체는 임기제거든요. 이 사람은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대법원장 임기는 대통령보다 깁니다. 6년. 정권에 휘둘리지 말라 이런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악용되는 사례가 또 전 윤석열이라고 보는데요. 어쨌건 인사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곳이 서울중앙지검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싹 물갈이가 되는 수사를 잘못한 것에 대한 문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중동 등이 또는 자유한국당 등이 어마어마하게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랬지만 결국에는 그냥 제대로 된 인사권을 지금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굉장히 사이다였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명절 연휴를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사이다가 하나가 있었고 황교안 씨의 이 반려견 작고 요는 기쁨을 주는 웃음을 주는 논평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아름달님입니다. 선거제 무임승차에 이득 보려는 안철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안철수죠. 안철수와 유승민은 하나마나한 소리하는 자기개발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새정치, 개혁보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안철수는 새 구태정치, 유승민은 반개혁 보수가 딱 어울립니다. 사실 안철수보다는 아직도 헛된 기대를 하는 그 지지자들이 더 문제겠죠. 푸른 휘파람님, 철수의 개그 본능이 업그레이드됨. 흐흐흐. 앞으로도 큰 웃음 주실 듯. JS님과 켈리님은 그 황교안 씨의 별명을 쭉 모아주셨습니다. JS님, 황육포, 황공안, 황의전, 황학의, 황세모, 황숙면, 황탄핵, 황CD, 황마진, 황근혜. 야 진짜 많네요. 근데 황 CD는 뭐예요? 그 김학의 네. CD 얘기하는 거. 아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켈리님도 있는데요. 황용팔, 황삭발, 황단식, 황품권. 대단하다 진짜. 네, 황작고 아. 추가. 황 작고 네. 추가. 아크로브 어플라이드님입니다. 이명박은 무소유를 몇 번 읽었다더만 법정 스님에게 난초를 보냈다죠. 이번에 황골 탈퇴 육포 사건은 정말 무서울 정도의 일관성입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 예.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난 자체가 비싼 거잖아요. 네. 그거를 무소유 스님한테 보내면 참 그렇다 진짜. 그냥 이렇게 소박한 차람 모를까. 네. 아니 그리고 이게 그 법정 스님이 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이것에 매여 있구나 생각해서 난을 다 없앤 그런 사연이 여기 책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읽었음에도 난을 보냈다고. 그렇군요. 네네. 아니, 읽었다고 주장했던 거죠. 그러네요. 네네. 계속 가시죠. 네, 제이팍님, 허거참 썩을 깡패 자식들 결국 한국을 기어코 끌어들이네.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지전을 벌이는 것인데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도 절반의 승리는 했네. 한국이 독자로 하는 것이니. 문정권이 머리를 싸매가며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을 자일당과 적폐 세력, 토착 왜구 등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난리 갖은 난리를 다 하네. 정미군을 도와주고 싶으면 단맞은 특공대의 뚜껑이를 대장으로 자일당 토착 왜구들을 한 팀으로 해서 호루무즈 해협으로 출동시켜라. 입만 네. 나불대지 말고. 네, 입만 나불대지 말고 참. 식당 담당 주방 아줌마는 나베, 은희, 언주와 태극기 특공 아줌마 부대로 출동시키고. 조재을님, 본인은 40년생 무당파, 옳고 그름을 보고 있는 중도파로서 임은정 검사를 존경합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왕따를 당합니다. 임은정 검사님이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대하는 것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분은 적임자입니다. 김남균님, 윤석열과 아베는 공통점이 있어 겉으로는 자기 조직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상대방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지. 진짜 이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진짜 궁금하네. 아베는 한국인, 윤석열은 민주당 투사? 흐흐, 모르겠다. 예, 많은 분들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베는 그냥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네. 기대가 없지요. 윤석열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출범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의 반년 만에 자기 한계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인물이고, 그러면 스스로가 저는 깨달았다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은 이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비님, 상갓집 개들이 남의 상가에서 온갖 지저분한 짓거리를 양산하네요. 안머시기 성추행, 윤 총장 물회복장, 양석 초치기. 그 외에 얼마나 많을까? 사표 받을 놈들은 받고 안 나가는 젖은 낙엽 같은 놈들은 직급 강등과 좌천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자비님, 검찰 온갖 도도한 척하더니 참 더럽고 치졸한 게 양아치가 따로 없네. 이래서 인정봐주면서 적당히 밟으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못하게 확실하게 밟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집행을 진보가 무섭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용서만 무한반복합니까? 용서도 대상을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어설픈 관용은 칼이 돼서 내 심장에 박히는 겁니다. 여기 잠깐만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그 시사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죽여놔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요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이미지일 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밟아놔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초법, 불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게 인사권을 정해진, 자기 그 법적으로 정해진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아놔야 된다, 죽여놔야 된다 하는 그런 워딩들이 결국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계속하시죠. 병금님,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합니다. 여기서 꺾이면 절대 저 물의 배를 쳐낼 수가 없습니다. 싹 다 바꿔 대통령님과 조국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개혁해야 합니다. 김미아님, 윤 총장 사단은 1도 남겨둬선 안 됩니다. 추 장관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분 응원합니다. 기티케이님, 중간 간부 남겨달라는 것은 자기가 법무부 장관 상전이라는 것인데 현재 시국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법무부 장관 위에 대통령, 대통령 위에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검찰이니. 김대식님, 중간 간부도 아웃시켜야 합니다. 저는 더 강력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모습은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들 싹 가리해버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DJ 스카이 320님, 부정 채용은 인정되나 무죄? 얼마나 허술한 기소를 한 거냐? 검찰, 업무방해죄 추가 기소는 안 하니? 누구는 한 가지 행위를 10가지 죄목으로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기소를 해놓고서는. 정수환님, 윤석열의 직권남용, 기소남발, 인사권 저항, 인권 침해 수사는 도대체 누가 하나? 박진태님,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당장은 좀 힘이 들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언젠가는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검찰은 날개가 꺾인 상태다. 마지막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을 뿐 국정원이 권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일반 공무원으로서 착한 검찰이 될 것이다. 진할로라님, 그냥 현 검찰들을 다 파면하고 다시 뽑아도 나라에 손해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솔직히 일반 시민들은 너희들 없이도 너희에 비할 수 없이 도덕적이라 사회는 더 잘 돌아가리라 확신할 수 있다. 솔직히 정치검찰과 너희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회의 가장 부도덕한 사람들일 수 있다. FIJADS님, 정치검찰의 약점은 강한 자의 약하고 약한 자의 강하다는 사실. 국민은 강하고 정의도 강하다. 꼬꼬님, 윤석열은
국고 낭비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즉 검사들 월급에서 그동안 사용한 비용 전부 토해내게 해야 합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건데요. 검찰에 대한 그 배신감, 왜 이런 게 있거든요.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 네. 국민들 앞에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방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검찰. 그러니까 다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강제 수술당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아무리 공약이 걸려 있었다고 치더라도 검찰이 너무 잘해버려. 그 새로운 검찰청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수사 공정하게 너무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치인 중에 누군가가 검찰 개혁 외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그들의 권력을 나름대로는 지킬 수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왜 이 무슨 법안을 만들고 하는 거 쟁점 법안 있잖아요.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 조정은 이런 힘이 뒷받침 안 되면 하기 힘들어요. 정치인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국민들 관심 사항 있는 것을 열심히 하지. 관심도 없는 걸 검찰한테 타겟이 돼가지고 법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하는 방식 때문에 오히려 계속 수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법도 바뀌고 막 인사조치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스스로 이제 자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요. 네, 박춘동님. 지금 검찰은 모든 정부 관련 사건들을 총선 때까지 이어나가서 여당의 과반을 막고 다시 검찰 개혁 법안을 폐지하려는 전략일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모두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중도층은 깊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사건도 사실 여론이 안 좋은 거죠. 이번 총선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현경님, 조국 교수를 소위 우파가 가열차게 까는 걸 보며 웃긴 건 그들이 조국 교수를 정말 너무 많이 홍보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결과론적이지만 솔직히 조국 교수 스스로가 정치판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조국 교수의 성향이 별로 정치판과는 어울리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하지만 지금 조국 교수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그 검언유착의 난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대선 후보로까지 부각되지도 않았을 거고 조국 수호라는 슬프고 단호한 스토리 역시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스토리 있는 정치인은 어쨌건 강한 인상을 주죠. 그걸 소위 우파가 알아서 안겨줬네요. 거기에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더더욱 생각되는 건 그냥 당시 우파나 검찰이 요란 뻑적지근하게 수사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았다면 그는 개인적으로는 편하지만 실상 검찰 개혁이란 큰일에서는 지금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당시 극도로 치닫는 검찰의 힘을 눈으로 목도한 국민이 많았고 그의 두려움을 느낀 국민이 검찰 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몸소 깨닫고 저항하게 하는 계기를 그들 스스로 만들어준 거죠. 여전히 우파는 조국 교수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못 가게, 다시는 교수직 못하게 하려고. 그럼 어디로 올까요? 결국 조국 교수는 정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재미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기 진영의 강력한 요구로 나왔다면 조국 교수는 나온다면 반대 진영의 강력한 홍보로 나오게 생겼네요. 정말 우파들이 너무 한심한데 이런 것들의 꼼수에도 표주는 이들이 꽤 있으니 제발 샤이 진보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요. 아무리 검찰과 언론에 지금 세뇌가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실제로 총선 때 투표를 해보면 결과가 상당히 그런 예상보다 잘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 어떤 수준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조국 장관은 되게 막 이상한 사람 같고 막 부정부패가 많은 사람 같이 선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여론조사는 조국 장관에게 뭔가 좀 더 불리한 여론조사가 조금 더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명절 같은 데 가면 이제 그것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애초에 그분들은 저는 조국 장관 욕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원래 문재인 정부를 싫어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일단 높지요. 근데 이런 건 꼭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그냥 그럴듯한 법률 추구용으로 조국 장관이 어마어마한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언론 포위를 하고 있지만 실제 다른 건 없습니다. 조국 장관 기준으로 어떤 사람도 털면 다 죄인 되는 게 우리나라다. 그것이 우리나라 검찰의 무서운 힘이다. 그래서 그런
검찰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설파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알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SKY님, 지난 총선에서 호남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밀어준 이유는 호남에서의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적폐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자한당과 같이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쌓여있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탈당한 국민의당 후보들이 기존 호남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기존 의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해서 기존 기득권의 민주당이라고 프레임을 짜면서 결국 성공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랑카이 77님, 통과한 법안을 국민이 이해하고 적극 나선 정당의 총선 통해서 국민이 응답해야 한 사이클 완료가 아닐까요? 국민의 손으로 표로 법안 지킬 사람을 가려낼 때에야 국회의 개혁은 일어날 겁니다. 이진사님, 이탄희 판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정치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데 공헌하실 분이 맞습니다. 힘든 길 선택하셨으니 어렵더라도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여차저차님, 토착 외구당원의 총선 출마 현황, 망원 제조기 주옥순, 아백개 사죄라는 망원, 경북 포항, 성추행 외교 윤창중, 알몸 성추행 대구 동을, 갑질 대장군 박찬주, 공관병 갑질 충남 천안, 강신국님, 한국당의 인물 선정 기준은 한국 정치사의 최대 불가사의, 자기 당원을 영입한다는 건 그만큼 지원자들이 없다는 얘기. 그걸 자기들도 알 텐데 그야말로 궁여지책이네요. 코렌님, 어쩐지 그동안 패널로 나가면 자한당 엄청 두둔하더니 결국 이거였군. 젊은 사람이 붙어먹을 데가 없어서 자한당 앞잡이 노릇을 하는지, 젊은 자한당 지지자들 정말 그들이 보는 세상은 무엇으로 보이는지 궁금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을 비판하는 건 이해한다. 아니, 잘못하는 부분이나 아쉬운 점은 비판하고 채찍질 해줘야 하는 건 바른 행동이다. 하지만 자한당은 정말 아니지 않나? 민주당 비판의 행동으로 자한당을 선택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들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는 걸까? 루디안님, 여의도 연구원 출신이 인재 영입? 하, 웃겨라. 정은희님, 우리 새날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김병민? 정말이지 젊은 사람이 어찌 일이 되었을까 참으로 딱하더이다. 채널A 김진 이분은 더 나가서 늘상 김병민 박사라고 칭하더군요. 그래서 채널A 시청자 게시판에 보기 흉하다고 좋은 뜻으로 말씀도 드렸건만, 그래서 김병민 이 사람 프로필 한번 살펴봤더니 방송에서 늘 분노 조절 실패하시는 분 김병민 박사. 예, 세상이 진짜 웃겨요. 김병민 같은 경우는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었어요. 그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자기 당의 인재영입이라고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최민희 의원님 가끔씩 그 패널도 나가시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최민희 의원님을 민주당 영입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원래 민주당이었던 사람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적 회복하는 거야. 이쪽 쉽게 표현하면 복당이라고요. 그거를 인재영입이라고 말하는 정말 희한한 분들이죠. 자, 알겠습니다. 네, 양호덕님. 저는 영남권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6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아무리 자한당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 자한당 편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늘 불편해요. 도대체 이 친구들을 어쩌면 좋을까요? 오민주님, 그러시겠네요. 영남에서 혼자 친구들과 생각이 다르시니 많이 답답하고 속 터지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도 혼자 바른 생각을 하신 분이라 존경합니다. 라마조티님, 정말 어려운 문제죠.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설득이나 대화를 통해서는 절대로 마음을 열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거나 변하지 않으면 외부 요인으로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를 접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역사와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것보다 거부감이 덜 할 수 있거든요.
유시민의 한국 현대사 강연이라든가 도올의 강연, 유흥준 교수의 강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 공부를 통해서 조금 발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 특정 사건 위주로 다룬 컨텐츠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파격적으로는 히히히 스토리 같은 컨텐츠가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관열님, 저는 서울 사는 63세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 친구들은 아무리 자한당이 잘못해도 다 그쪽 편입니다. 90%가 넘는 것 같은데 그쪽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노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됐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60대 이상에서도 30%는 숨어 있는 깨시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초동 집회에 가서 깨달았죠. 그러니 굳이 주변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싸우지도 설득도 흥분하지도 마세요. 어쨌거나 국민 50%는 깨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도 안 봅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님을 존경합니다. 그 적폐 군중 속에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김영성님,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지역 들먹이지 맙시다. 원래 정치하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지역주의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역 따지지 말고 좋은 정책으로 정의롭고 평등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의 삶은요, 민주시민이란 게 뭘까요? 투표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스스로가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주위에 행동도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태극기 진짜로 가방에 꽂고 다니시는 분들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요. 행동이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지에 일단 공감이 안 돼요. 행동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경우는 깨어있는 시민, 민주시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들 자기 행동으로 일단 바로잡고 그러면서 주위에 좋은 메시지 전하고 하면서 실제로 민주주의는 내가 끌어간다는 그 주인의식,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지, 투표권 하나 있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내 나라,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설선수범하고 내가 끌어간다는 개념, 그게 소위 말하면 동네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명제로도 지금 우리 방송을 보거나 들으시는 분들이 다 그런 식의 민주시민들이신 거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스타트 21C님, 기레기들 다 어디 갔니? 요즘에는 검찰발 기사가 거의 보이질 않네. 그래서 쓰레기, 기레기라고 불려도 마땅한 거지. 할 줄 아는 게 받아쓰기밖에 없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발로 뛰거라 열심히. 안 그러면 너희들의 미래는 깜깜할 수밖에 없단다. 자성의 기회를 걷어차지 말길. 언론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들끓고 있음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기를. 윤1323님,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 마지막은 언론개혁을 해야 합니다. 특정 메이저 언론의 권력,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국민 여론, 그 뒤에서 이득을 보는 언론 권력,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합니다. 집권 마지막 언론개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주길 바랍니다. 분명 언론의 탈을 쓴 언론 권력들이 레임덕 운운하고 독재 운운할지언정 일제강점기 이후 이어진 메이저 언론의 권력은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보다 많이 힘들겠지만 국민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꼭 이루어야 합니다. 김지훈님, 맞습니다. 언론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개 검새들이 흘린 개 기레기들이 퍼뜨리고 언론이 개 떠들어대고 하는 이런 말들을 국민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반드시 꼭 이뤄내야 하는 게 언론개혁입니다.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만 해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텐데 현 정권에서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깨시민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여기서요. 언론 개혁을 하자는 데는 공감을 해. 네.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해? 하는 건 공감하는데 언론 부분은 진짜 그런 게 있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그게 독재가 돼요. 언론 탄압이 된다고. 가장 조심스러운 건데 방법이 하나 있긴 하죠.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편이나 지상파 등도 허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뭐 경고를 먹거나 주의를 먹거나 해서 그게 누적되면은 제어가를 안 해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최근에 작년에도 TV조선 제어가를 조건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방통위원회로부터 중계, 주의, 이런 경고 이런 것들을 먹어서 누적된 벌점이
제어가 못 해줄 거면 제어가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의 단호함을 일단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언론 자유일 수 있거든요. 요걸 보수 정권, 소위 말하면 수구 정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써먹어 버려요. 근데 이 여러 가지 그 뭐 말도 안 되는 보도 해가지고 벌점 먹는, 그래서 그 벌점이 제어가를 못 해줄 정도, 안 해줄 정도, 해줄 수 없을 정도면 그냥 그 방송 내리면 돼요. 요 방식으로 가는 방법밖에 사실상 없고 나머지는 다 국민의 몫이에요. 그런 방송을 못 보게 만드는 거, 내가 일부러 안 보는 거, 이런 것들이죠 뭐.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사라윈님, 자한당이 해리스한테 부탁했나 보죠. 문 정권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분명 말했을 것 같군요. 그러니 더 옹호하려 드는 거겠죠. 미국까지 가서 북미 대화를 총선 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온 국익을 해치는 짓만 하고 다니는 자들이잖아요. 애플파이님, 같은 생각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정말 존재했었다는 게 새삼 떠오르는데 친일 매국당 절대 정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부패로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이진사님, 손영길 의원 말씀 100번 공감합니다. 조선 총독부. 고종이 형님같이 믿고 의지했던 미국의 루즈벨트가 일본과 함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방 간의 신뢰와 외교도 중시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지나친 내정 간섭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제국 침탈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가스라 테프트 미략으로 우린 그렇게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큰 형님처럼 믿었던 미국이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했잖아요. 과거에 매몰되자는 건 아니지만 자주적 주권이 지나치게 침해받아 100년 전 우리나라를 나약하고 무능하고 불쌍한 국민들이라는 생각을 했던 착각을 말끔히 씻어줘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들이 이런 의식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권 국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댓글로 가겠습니다. 네, 눈물나무님. 늘 그랬듯이 잠자기 전에 청취했다가 이제야 댓글을 남깁니다. 과감하게 상징적으로 광주 지역 공천에 노태우 아들을 영남 세력 포용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입니까? 보여주기 위함 때문에 광주를 또 아프게 하시렵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에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의 아들을 앉혀봐도 좋겠습니다. 영남 지역 포용을 위해서요.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을 떠나보낸 단원고 이사장 혹은 교장 자리에 박근혜 동생인 박근령을 앉혀봐도 좋겠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까지 포용하려면요. 독재 시절 고문당하고 억울하게 간첩이 되고 사형장의 이슬에 사라진 것도 모자라서 주군이의 자식까지 연좌제로 괴롭힘 당했던 지역에 김기춘의 자식을 면장 국회의원 자리에 앉혀봐도 좋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시체조차 찾지 못하고 40년 가까이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광주 사람들이 아직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죽고 초등학생이 총 맞아 죽어간 그곳에 광주 사람들이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며 외치던 그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푸나님 말씀처럼 노태우와 그의 자식이 사죄를 위해 광주를 찾고 노력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 거기까지입니다. 토론을 하다가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떠한 권리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을 기다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한답니까? 누가 어떠한 권리로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이웃을 잃은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한답니까? 낱낱이 파헤치고 죄에 대해 벌을 받고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받고 나서야 조심스레 꺼내볼 이야기들입니다. 글을 써내려 가면서 가슴이 아련하게 아파오네요. 총선 승리, 민주정권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새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는 새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새날 파이팅. 네. 감사드리고요. 노태우의 아들 노재현 씨에 대해서 공천이 뭐 확정됐다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일종의 헛소문 같은 거예요. 네. 언론이 내는 오보 같은 건데 그걸 전제로 했을 때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천을 하는 것은 아직 뭐 시기상조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문제는 이제 역사적으로 반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가치는 우리가 알아줘야지. 지금 박근혜 저 뭐 하고 있어요? 억울하다며 재판도 안 나오고 있는 반성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명박은 안 그렇습니까? 전두환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재현 씨는 그 군계 일학이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반성들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줌으로써 더 많은 반성하는 사람이 나오게 만드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진정한 복수는 용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어. 너를 용서 안 하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용서의 모든 전제 조건은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을 처절하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마음 편하려고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 지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까지가 좀 지금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 어떤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저는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제 오랜 절친들에게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선물 사서 주고 특별한 날에는 손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함께한 식사나 커피값도 제가 다 냅니다. 물론 친구들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정들었던 직원이 그만두면 커피나 간식 같은 간단한 기프티콘으로 그동안의 고마움과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친언니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러고 있다는 걸 말했더니 언니가 너 바보냐고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도 똑같이 해주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서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작은 것이라도 선물한 분도 있었지만 받지 못한 게 대다수였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 손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서 한 일이라 후회하지 않는데 언니 말을 들으니 제가 잘못 살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인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님 이야기네요. 네, 아니 아닙니다. 네. 명수님 생각하고 아 골랐어요. 진짜요? 그러니까요. 근데 잘못 사시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잘못 사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좀 그 천성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예. 네, 이분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편이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하필이면 이 시간대 이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건 굉장한 맞아요. 인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같이 하는 그 시간만큼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세상, 어떤 나라를 가나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사랑의 근본적인 본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옛날에 노래 가사도 있었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연인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서로 주려고 하면 좋은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높으면 좋은 사회가 되는 거고, 베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쁜 사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다 그래야 될 필요가 없어. 난 이 글을 보면서 누군가는 어떤 자기 어떤 커뮤니티나 할까 집단 내에서 잘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 사람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마저 없으면은 그 조직은요 정말 삭막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가끔씩 엄마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 교육시킬 때 정말 자기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잘 주는 친구를 바보 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집안 집무서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이렇게 베푸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은 그 파일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데 무슨 모임이라든가 뭐 이렇게 누군가를 뭐 준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다 파일 만드셔 가지고 낱개 포장해 갖고 오셔서 다 나눠 주시고 그게 그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받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 선순환이 되는 건 틀림없이 있거든요. 이게 뭐 꼭 그 물건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또 조금이라도 더 쓰는 것도 있고 정말 내가 아팠을 때 죽 끓여 갖고 와서 먹으라고 해 주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또 돌려받을 수도 있고
어디 뭐 아파 보이면 아파라고 하는 한마디로도 예, 제 마음을 또 녹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뭐 맞아요, 좋기 맞아요.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은총의 경제학이라든가 은혜의 경제학, 그다음에 우애의 경제학,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 없이 주고받는 서로, 그래서 서로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지만 서로 좀 좋은, 네, 그런 좋은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크기 때문에, 네네. 아멘. 네, 네. 아, 거의 다 네. 그런 마음일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런 목적이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 불교 얘기를 하자면 네, 네, 네. 그 법륜스님이 쓰신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주례사 하셨던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주된 이야기가 모든 갈등의 원인은 덕보려는 마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뭐 경제적인 차이라거나 뭐 그 학력이라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갈등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덕보고 싶어서 갈등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주면서 덕보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껏 하던 대로 마음 가던 대로 얼마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바보 같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주변에 혹시 뭐 그런 얘기나 뭐 너만 잘났다고 뭐 자선하고 베푸니라는 말 들려도 신경 쓰지 마시고 꿋꿋하게 베풀어 주시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풀고 그 사람들도 베푸는 걸 배우고 그러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또 명절 생각하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한국은 나는 그게 강점이 나라라고 생각해요. 배 고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내가 먹던 음식이라도 같이 내주고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나는 그 대한민국이 아파트 문화 때문에 좀 망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네 울타리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택배 하시는 분들 선수리도 끌고 못하게 하고 이런 방식.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 하는 배달하는 애들 타지 말라고 하고 그런 문화만 좀 없어진다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 저는 민주 시민들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이 되는 거고 한편으로 말하면 그런 건 나눌 줄 모르는 분들이 내가 저 광화문에 집회 가서 무대에서 했던 말인데 남의 자식 그렇게 아픔 당한 거에 대한 공감력 없는 사람들이 하등에 자기한테 잘해준 적 없는 박근혜가 감옥에 있는 건 그렇게 눈물 흘릴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냐. 이거는 일종의 감정의 과잉이에요. 한쪽엔 결여돼 있고 한쪽엔 과잉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치우쳐 있는 거지. 나는 박근혜가 그러고 있는 거 한편으로는 박정희 생각하면 가슴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만큼이나 더 남의 자식들 그렇게 아프게 돌아간 거에 대한 그 아픔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일부 제외하고 나면 대한민국 분들은 다 좋으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화난다 진짜. 하여튼 다들 이번에 마음들을 따뜻한 마음들을 나누는 그런 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새해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긴다는 게 남들을 싸워서 막 죽이고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상식적이고 인간다울 때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 공감들이 결국엔 민주국가를 더 발전시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정말 수준 높은 댓글, 사연 등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명절에도 나와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한나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